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에서 일하는 김학균입니다. 좀 전에 대표님께서 사실 세상이 다 불확실하죠. 금융시장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가 이번에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미국의 기술주가 올라갈 때도 그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적어도 제가 사회에 나온 이후로는 큰 걱정은 안 했었죠.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물건을 싸게 만들고 아마존과 같은 기술의 진보가 물가 상승을 막을 거란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40년 살았지만 그 이전에 40년에 또 금리가 올라가는 세상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 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코스피가 한 고점 대비 30% 밀렸거든요. 그럼 30% 밀린 게 사상 처음이냐? 제가 증권회사 한 20년 다니는데 사상 처음 아니고요. 한 6번째 약세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진 사례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은 못 잡을 것 같다. 상당히 높은 물가를 우리가 감내하고 살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굳이 잡으려고 막 액션을 강하게 취하면 자산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빠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한은이 빅 스텝을 밟고 하겠지만 긴축을 한 다음에 경기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어떻게 경기가 좋겠습니까? 또 긴축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경기를 억눌러서 물가를 잡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은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주가는 그것까지 다 거의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만 이제 저의 예측과는 다르게 올 가을 내년까지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금리를 계속 빠르게 오르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경제나 자산시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은 좀 낮지 않은가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과 한국의 물가 상승률인데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국 물가는 6%대, 미국 물가는 8%대, 9.1%까지 이제 물가가 올라갔죠. 제일 위쪽의 그래프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입니다. 한 100여 년 동안 그려놨는데, 이렇게 붉은 음영으로 동그라미로 칠해놓은 구간이 미국의 물가가 한 연평균 10% 가까이 오르는 시기가 지속이 됐던 최근 한 12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던 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제일 왼쪽이 1차 세계대전 전후의 물가가 꽤 장기간 높았고요. 그 다음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물가가 높았던 시기가 있었고, 이 시기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여기 시니어분들 기억하시는 70년대 오일 쇼크 때 물가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 세 시기의 뚜렷한 공통점은 뭐냐 하면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요즘 공급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서 돈 가격이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써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시기는 공급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물가가 올라갔는데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당연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 사회의 경제적 리소스가 전부 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비자들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물가를 말하는 건데, 당연히 전시에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수요가 폭발하는데 전시로 운용이 되는 공장이 바로 생필품으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쟁 전후한 시에 대해 물가가 올랐고요. 70년대 오일 쇼크도 공급발 오일 쇼크였죠. 이때 국제유가가 12배 올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원유를 10배 넘게 소비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것은 아랍인들의 내셔널리즘의 발로였죠. 중동 전쟁이 나고 그냥 중동 국가들이 기름값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본질적으로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려울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이유는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처방인데 지금 기름값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불안에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되는 건 코로나 여파입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질병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중앙은행은 사람들이 과잉 수요가 있을 때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눌러서 물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물가 상승은 상당 부분이 공급 쪽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난 1년 동안의 미국 물가 상승의 기여도를 봤더니 거의 기름값 오르고 이 중고차 가격 올라간 거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 때문에 신차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뭐 현대차 주문하면 근 1년 지나야 차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중고차 가격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간 게 전체 물가 상승률의 한 70% 정도를 설명하는데 이거 금리 올린다고 잡을 수 있는 게 본질적으로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물가를 어떻게 잡을래 그러면 또 방법이 없어요. 금리를 올리는 것 말고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가들이 금리를 올렸을 때 공급에서 비롯되는 인플레이션을 내가 너는 꼭 잡을래라고 생각하면 경제가 많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미국의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의 소비자 물가지 소비자 기대지수 사람들이 소비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가 굉장히 이제 나빠지고 있고요. 한국도 소비자 기대지수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수요를 억눌러서 물가를 잡는 처방이 내려지고 있는 건데 그럼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이 올해 시작할 때는 한 3.9% 성장할 걸로 봤는데 여기 2.6인데 제가 지난주 자료를 보내드렸을 때 2.6이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2.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한국의 GDP 성장률도 한 3%할 걸로 봤는데 지금 지난주 컨센서스가 2.7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의 성장률은 2% 초반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억눌러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데 지금은 공급 사이드에서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둘러싸고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자 조간을 보더라도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가 해악이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계획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미국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막 금리가 올라가고 원화가 약해지니까 그때 금리와 환율로 보면은 100조가 아니고 달러 살려면 이제 115조, 116조를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이제 계획이 안 되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뭔가 극약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존중할 만한 견해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 쪽에서 인플레가 존재하는데 금리 올리는 건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내려서 물가를 잡으려 그러면 굉장히 경기가 나빠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되다가 지금은 경기 침체 얘기가 되는데 저는 뭐 경기 침체는 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국의 수출이나 미국의 성장률을 보면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린 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무탈했던 적이 없습니다. 70년대에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폴 볼커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린 다음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돈인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 경제도 굉장히 나빴지만은 중남미에서 달러 빚을 많이 지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외환 위기를 맞았고요. 80년대 후반에 미국이 금리 올린 다음에 우리나라의 저축은행과 비슷한 SNL이라고 하는 주택대부조합 파산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이때가 지금처럼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던 시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비교적 무탈했지만 멕시코에서 시작이 돼서 태국, 우리나라, 러시아까지 가는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있었고 90년대 말에 금리 올렸을 때 IT 버블이 붕괴가 주식 버블이 붕괴가 됐고요. 2005년부터 금리 올릴 때는 미국의 모기지 시장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침체는 뒤따라오는 일이고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금융 위기가 뒤따랐는데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40년 만에 경험하는 그 경제 현상이라고 하는데 40년이 아니라 유사일에 처음 경험하는 것은 부채입니다. 부채. 이렇게 부채가 많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럼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도 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서 뭐 124조 원인가 뭐 이런 버퍼들을 만들잖아요. 이게 정도의 문제이지 많은 나라들이 이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유일하게 연준이 금리 올린 다음에 별일이 없었던 게 이때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이 다음에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인과관계가 분명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올린 다음에 늘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75bp 0.75%포인트 올릴 것으로라는 게 이제 우리의 기대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75bp를 올리건 또 혹자의 말처럼 울트라 스텝을 밟아서 1%포인트를 올리건 이건 본질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올해 찬바람이 불 때 올해 말이나 내년도의 통화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요 점선으로 그려진 거는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을 빅 스텝을 밟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이 연두색으로 칠해진 거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근데 중앙은행들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만기가 하루짜리 금리예요. 금융기관 간의 거래한 만기가 하루짜리 금리고 지난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던 한국의 기준금리는 만기가 7일짜리 소위 뭐 RP금리입니다. RP금리 이거보다 만기가 단기라는 게 중요한데요. 중앙은행가들은 유동성을 풀거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만기가 긴 시장 이자율까지 영향을 100%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4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임기 4년입니다. 연임해도 8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중앙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보면서 시장금리가 프라이싱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만기가 긴 금리는 중앙은행도 통제하지 못하고 물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시장의 집단지성으로 결정이 되는 프라이싱이 되는 포션이 큰 게 시장에서 결정된 장기금리고요. 중앙은행은 만기가 짧은 단기금리를 결정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2018년에도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미국이 만기가 짧은 중앙은행이 긴축을 합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 이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시장의 집단지성으로 결정이 되는 국채 수익률은 3.25까지 갔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2.5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때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미국의 물가 상승률 한 3%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9%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 3% 언저리에서 끝났는데 거의 요 정도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이 금리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 금리는 2.5인데 지금 1.75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중앙은행이 너무 만만디로 늦게 움직여서 긴축에 실기를 했던가 아니면 시장이 잘못 판단해서 시장금리가 과민하게 올랐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실기를 한 거죠. 한국은행은 8월부터 금리를 올렸습니다. 작년 8월부터. 근데 미국은 올해 3월까지 양적 완화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빅 스텝을 밟건 자이언트 스텝을 밟건 이게 올라가는 과정은 먼저 올라가 있는 시장 금리를 뒤늦은 중앙은행이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물가 상승률은 미국의 물가가 한 3% 언저리 올랐던 때고 지금은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으니까 제 생각엔 그때보다는 금리가 좀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금리가 한 3% 정도 기준금리까지 갔을 때가 지금의 물가 수준에 비로소 조응하는, 또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3% 이후에 미국 연준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로 예상이 된 자이언트 스텝은 본질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미 올렸어야 할 금리를 지금 올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제 공급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수요도 굉장히 수요 과잉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소비거든요.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위쪽으로 팡 튀었는데 소비의 장기 추세선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사람들이 과잉 소비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수요를 억눌러야 되고 이미 수요가 억눌려지는 조짐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요. 미국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소비를 했냐 그러면 전 자산시장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게 미국의 가계금융자산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3월부터 뭐 장기적으로 작년 말까지 주식시장을 비롯한 모든 자산시장이 좋았는데요. 2009년 3월 말부터 코로나 직전이었던 2020년 3월까지 미국의 가계금융자산이 57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미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GDP가 24조 달러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주식하고 돈 벌어서 경제 규모의 2배가 되는 가계금융자산을 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약과인 것이 10년 동안 57조 달러 벌었는데 코로나 이후 2년이 안 되는 동안에 39조 달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제니 델런 그 재무장관이 5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 여름까지 주식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그거 감내할 거라는 주장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과하게 쓸 때 과잉수요를 억누르는 효과가 있는데 제 생각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 과잉수요를 억누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올해 초에 미국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는 경제학의 상식으로는 월급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일하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이 사표를 내는 대사표 시대라고 하는 표제의 외신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뭐 자산시장에서 돈 버니까 이제 노동하는 게 하찮으니까 사람들이 일도 안 하는 것이죠. 임금이 올라가요. 그럼 이것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어느 정도 자산시장이 좀 쿨다운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경기도 조금 나빠지겠죠. 자, 그러면 왜 제 생각에 올 가을 이후로 중앙은행이 신중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럼 작년까지 중앙은행이 왜 저금리를 유지했을까요? 주식 가진 사람들, 집 가진 사람들 부자 만들어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자산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그 나라 경제에 뭐 해악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업 부채, 정부 부채 사상 최대고요. 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을 10년 단위로 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후 가장 낮습니다. 우리가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자본주의의 위기로 기억하는데 이 당시에도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GDP 그로스가 연평균 3.2인데 지금 이거의 반절밖에 안 되니까 저금리를 유지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그 저금리의 풍선 효과가 자산시장을 통해서 나타난 건 맞지만은 그것만을 의도한 중앙은행의 기획이라기보다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빚이 많으니까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럼 이 근본적인 환경이 바뀌었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탈이 많이 날 거. 한국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은 이 파랗게 칠해진 게 전두환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까지의 연평균 GDP 성장률. 이게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것도 없이 계속해서 하강이 되거든요. 근데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하강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우리도 성장률이 하강하는데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성장률 하강의 원인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GDP 성장률은 기조적으로 점선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붉게 칠해진 민간 소비가 GDP 성장률을 구조적으로 밑도는 게 한 최근 10여 년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수출 부진? 아니죠. 수출 너무너무 얼마 전까지 잘 됐고 정부는 재정 지출 왕창 했고요. 기업 투자도 코로나 이후로 휘청거리지만 그냥 기본은 했어요. 이게 다 민간 소비 때문에 그 성장률이 떨어진 건데 뭐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질은 굉장히 좋다. 월급 잘 나오는 중산층들이 대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뭐 대출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라는 견해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안 되는 거는 민간 부채 규모가 GDP 규모보다 큰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원리금 갚느라고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가 치러야 될 비용이 굉장히 이제 큰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은 그래도 금리를 좀 부채의 관점에서 보면 올려도 될 만한 여건이 됩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게요. 이 연두색, 이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얘기가 많지만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부채를 줄였습니다. 디레버리징을 한 거죠.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은행에 내가 빌린 돈을 갚은 아름다운 디레버리징 한 건 아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내 집을 포기한 거죠. 내 집을 포기하고 은행 부채도 같이 상기하면서 어쨌든 민간 부채, 민간 가계는 디레버리징을 했고요. 붉게 칠해진 미국의 기업 부채 꽤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만 GDP 대비 미국의 기업 부채 비중도 7, 80년대보다 낮아요. 역사적 최고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은 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하고 하면서 금융시장에서만 돈놀이 하다가 기업들의 투자에 야성이 살아났다는 평가도 있어요. 미국의 문제는 정부 부채죠. 연두색은 이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한국은 미국과 부채 구조가 반대인 게 이거 기업 부채입니다. GDP의 300%가 넘는 압도적인 사상 최고 규모고요. 이게 뭐 기업 부채의 축이 워낙 높아서 그렇지 가계 부채도 최근에 좀 각도 있게 높아졌고 한국은 정부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빚을 진 사람이 정부건 기업이건 가계건 부담을 지는 건 똑같습니다만은 정부의 크레딧과 민간의 크레딧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의 신용도가 훨씬 높아요. 근데 한국은 부채가 민간 쪽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받을 데미지는 저는 한국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데 이건 뭐 환율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좀 기분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원달러는 1,300원대 갔는데 이 1,300원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입니다. 이렇게 뭐 원화가 약할 때 환율이 일시적으로 1,300원 언저리까지 가는 일은 있어요. 근데 일단 환율이 1,300원을 뚫고 가게 되면 뭔가 심각한 위기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었어요. 그래서 아주 테크니컬하게 보면 지금의 원화 약세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근데 지금 한국의 통화 가치만 약한 게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는 건 엔화 가치입니다. 이 자료 보내드리고 엔달러는 138엔까지 올라갔어요. 1998년 이후로 달러에 대해서 제일 약합니다. 지금 유로 가치는 달러와 거의 금주 들어서 1대1 깨지는 페리티까지 갔어요. 이거는 2003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원화 약세는 한국의 문제라기보다는 달러 강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미 금리 역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또 최근에 논의가 되는 통화 수합까지도 미국의 통화 정책과 굉장히 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달러 가져가세요라고 통화 수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게 2008년도에 통화 수합을 했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통화 수합을 체결했죠.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미국 경제도 망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위기이다 보니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풀고 그런 맥락에서 외부의 달러 유동성도 풀었던 게 통화수합인데 지금 미국이 긴축을 하고 있는데 통화수합을 한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일본과 같은 나라는 한국처럼 일시적 통화수합을 한 게 아니고 상설 통화수합을 맺고 있거든요. BOJ와 미국 연준이. 근데 지금 엔화 가치의 약세는 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가을쯤에 미국이 예를 들어 저의 기준으로는 미국의 연방기금리가 한 3% 갔을 때 여기서 매우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뭐 이 정도 혼란을 해서 발악을 잡고 뭔가 좀 이제 그 반등을 도모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내년 정도까지 미국이 금리를 세게 올린다 그러면 세상이 전 되게 나빠질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부채의 구조를 보면 미국도 무리가 있지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버퍼가 있는데 유로존은 7월부터 ECB가 금리 올린다 그랬는데 ECB 같이 굉장히 이탈리아 같이 좀 불안한 나라 이자율 올라가는 거 보니까 유로존은 야 금리 올리는 거 마땅치 않은데 라고 약간 꼬리를 내리고 있고 일본은 아예 금리를 올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독주를 하고 있어서 이 판은 다른 나라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긴축 기조가 완화가 되어야지 뭔가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시장의 교란이 저는 완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뭐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뭐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금리 올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근데 환율 때문에 한미 간의 금리 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는 한국 시장에서의 외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자료 보내드리고 50bp 올려서 2.25가 됐고 미국이 1.75인데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집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금리가 높은 나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상식이지만 세상에 한국과 미국만 존재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재정 건전성이 높아서 일본보다 국가신용등급 높거든요. 우리나라 국채 사면 10년물 이자 3.3 받습니다. 일본 0.24밖에 못 받습니다. 뭐 한국도 신용등급이 최상급인 나라인데 재정위기 거론되는 이탈리아보다 높고요. 스페인, 영국, 프랑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투자라고 하는 게 글로벌 분산 투자라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지 금리차만 보고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럼 어디로 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금리차 때문에 외자가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전 조금 과장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2018년에도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가 높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목적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이런 거는 뭐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이제 클 것 같고 외자 이탈을 위해서 금리 올린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런 불안감은 있겠죠.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2.5 할 때 한국의 기준금리가 1.75 했습니다. 0.75%포인트 차이인데 예를 들면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요. 이 격차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을 때 그럼 그때가 과거와 또 동일할 거냐 그러면 본질적으로 다른 거니까 제 생각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미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강공책을 쓰면 다른 나라들이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무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베이스라인은 이제 미국도 경기가 나빠지고 이랬을 때 바라보는 관점과 지금 뒤늦게 뒷북을 치면서 쫓아가는 중앙은행가들이 하는 말의 톤과 실제로 지표가 나빠진 가을 때쯤에 과연 같을 거냐라고 보면 조금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거든요. 제가 요때쯤에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제가 직장 잡은 게 이때쯤인데 중간중간에 금리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지만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는 세상을 한 40년 살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40년은 미국의 금리가 올랐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2000년대 초에 20년은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 20년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한 세대이고, 뭐 저처럼 금융시장에서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도 자기의 경험칙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세상을 해석을 하는데, 대체로 우리는 금리가 떨어지는 세상을 많이 봐왔는데, 사실 이렇게 뭐 20년, 20년, 40년, 40년 좌우 대칭은 이거는 뭐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죠. 우연이겠지만 대체적으로 영원하는 건 없고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인데, 지난 40년 동안 금리가 오르지 않았던 거는 미국의 물가입니다. 물가 지수가 안정적이었던 것이죠. 물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금리가 안 올랐던 것인데요. 근데 이미 이 물가가 잘 안 올랐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의 공장을 가장 싸게 지을 수 있으면 중국의 공장을 짓고, 뭐 이런 식의 경제적인 논리가 뭔가 우위에서면서 글로벌 경제가 효율적으로 물건을 싸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뭔가 좀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게 되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텐데, 근데 제 걱정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세상이 그 이전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 분열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 러시아가 가스를 수출하는데 루블화로 결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사우디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가 근데 조금 이제 쌀쌀하게 대접을 받고 온 것 같아요. 사우디가 중국에게 원유를 수출할 때 위안화 결제를 추진한 얘기가 막 거론이 되는데요. 지금 국제적인 관습은 커머니티 거래할 때 전부 달러로 하는 건데요. 전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도 조금 놀라웠지만, 더 놀라웠던 거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국제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2주 전인가 테크니컬한 디폴트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가 외환보유액이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4천억 불, 러시아가 6천억 불인데, 저는 그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에서 가장 놀란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 2천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제일 큰데, 중국이 그동안 막 금을 많이 샀어요. 금을 많이 사면서 외환보유액을 다변화시켰지만, 이 3조 달러 정도 되는 외환보유액을 수용할 수 있는 마켓은 달러밖에 없습니다. 아마 95%가 외국 통화인데 아마 한 5% 정도가 유로일 테고 한 90%가 달러인데, 러시아가 외환보유액이 6천억 달러인데 국가 디폴트를 맞는 거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6천억 달러의 달러가 러시아 중앙은행 금고 속에 있는 게 당연히 아닐 테고요. 미국의 금융시장에 투자가 돼 있겠죠. 이자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KIC나 한국투자공사나 옛날엔 한국은행 같은 데서 외화 운용하는 사람이 수십 명 부서가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인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축적해놓은 달러가 3조 2천억 달러인데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원유를 위안으로 결제하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질서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미국 하원이 러시아의 올리가르이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특혜 재벌이죠.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 사회주의 국가니까 오너십이 정부가 주인이었겠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불화받은 재벌들을 올리가르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들의 재산이 미국에서 동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팔아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저는 이게 제가 아는 재산권에 대한 보호, 이런 틀들이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위스 은행가들에게 돈을 맡길 때 그들은 돈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들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나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돌아간 하나의 모습인데, 이걸 팔아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자, 이런 것들은 뭔가 글로벌 경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건너야 될 선을 좀 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은 교역국가도 어려운 선택을 이제 강요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IPF라고 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이코노미 프레임워크입니다만은 그냥 정치 조직이죠. 프레임워크가 없잖아요. 이름만 있고 아무런 규약이 없는데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분열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이제 잡게 되는 건데, 전 예전에 그 서강대 정외과 손우철 교수가 한 칼럼 속에 공감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동선행전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맞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반공의 최보루의 한국이 만약에 이념 대립이 있었다 그러면 과연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을 날려버렸을 거냐?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미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인 선택에서 야, 혹시 어저께도 중국이 우리를 협박했죠. 치포 동맹, 반도체 동맹 들어가게 되면 한국 별로 안 좋을 텐데 얘기를 해서,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뭔가 알긴 어렵고 계측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으로부터 받을 리스크와 혹시라도 미국으로 받을 기회,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 이거를 뭐 계측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중국의 광폭한 내셔널리즘은 사드 배치 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박을 쳤던 시기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일단 중국 내수 시장에서 돈을 벌기 어렵다는 거는 입증이 됐죠. 뭐 이마트, 신세계 다 안 됩니다. 근데 이마트, 신세계 예전에 IMF 외환위기 직후에 까르푸와 월마트와 까르푸라고 하는 구미의 유통 자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유통업체를 다 죽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까르푸와 월마트가 털고 나갔죠.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이겼어요. 최종적으로 내수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와 정서적으로 잘 컨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잘하던 아모레퍼시픽도 요즘 중국에서 화장품을 고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국의 큰 내수 시장을 비즈니스에서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으냐는 게 입증이 됐고, 중국으로부터의 이제 우리가 교역을 통해 중간재 팔아서 하는 것도 지금 보시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수지입니다. 5월에 94년 이후로 28년 만에 첫 적자가 났어요. 6월에도 적자가 더 확대가 됐어요. 물론 이게 중국의 봉쇄 정책 때문이기 때문에 정상화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고, 저는 대만이란 나라가 매우 좀 흥미로운데요.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대만 매니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고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분권화된 구조니까 대만 배우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한 20년 전쯤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는 대만보다 못하다라는 자각을 잘 안 했고, 실제로 한국이 나았어요. 주식도 한국이 훨씬 좋고. 근데 주가 지수는 2016년부터 대만이 한국보다 좋아집니다. 예, 최근 한 6년 동안에 대만 가권이 70% 오를 동안에 한국은 17%밖에 못 올랐고요. 고정자산 투자,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건데, 한국이 대만보다 투자 많이 했는데 이거는 2018년부터 대만이 투자가 뻥하고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미 무역 수지가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한 2배 가까이 벌었던 나라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290억 불 흑자, 대만 400억 불 흑자였어요. 이 인과관계가 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뭐 TSMC 때문만은 아니에요. 반도체를 빼도 대만이 뭔가 지표들이 좋아지는데, 대만이란 나라가 이 민진당, 지금 차이잉원이란 분이 재선 총통인데 2016년부터 뭔가 이제 미국과 미러를 하면서 이 페이버가 뭐 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뭔가 한쪽에서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것 같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비효율이다. 예전에는 공장 지을 때 다 가장 경제적인 것만 고려해서 지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비싸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이 그림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식이 이게 우리나라 PBR입니다. 코스피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귀속이 되는 자기 자본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건데, 지금 PBR 1배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주식이 저평가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PBR 1배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PBR 1배에서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거는 단지 경기가 나쁘다, 이건 제 생각엔 이미 반영돼 있다고 봐요. 한 30% 밀렸으면. PBR 1배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뭔가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해야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위기는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인데요. 특정 경제 주체가 파산하고 금융기관, 은행이 손실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은행이 대출을 못 해주고 대출을 환수하죠.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이게 실물경제로 전이가 되는 게 일련의 시스템 리스크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주가가 한번 떨어지면은 많이 떨어졌던 게 큰 경제 주체 파산이 있었어요. 카드위기, 대우그룹, 2008년도는 한국이 잘못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 이후에 미국이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할 따름이지 어디선가 전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과 같은 나라도 매우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이클의 칼자루는 미국이 지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인 건 제 전망과 또 저의 기대까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표가 미국도 둔화가 되고 있고 또 미국도 역시 부채의 문제는 그것이 정부 부채 문제, 정부 부채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올 가을 이후로 조금 매파적인 기조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주가의 저점이 이번 사이클의 저점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망과 기대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